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7일, 오늘 12시 반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영혼에 관하여 1권 5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 네, 앞서서는 이제 조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혼이라는 거는 조화냐? 뭐 신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 왜냐면 신체라는 거, 영혼이 빠져나간 신체라는 거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하나의 그냥 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고기 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물, 원소 막 이런 걸로 된 거라고 하는데 이제 영혼이 있음으로 해서 신체에 조화가 생기고 작동하고 기능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이제 입장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수에 대한 입장도 나왔는데요. 5장에서는 이 수, 점, 원소, 영혼이라는 게 수인지, 점인지, 원소인지 뭐 이런 걸 논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이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빨리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혼이 수점 원소인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되는 건데요. 일단 영혼이 수점 원소라는 입장은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수든 점이든 원소든 간에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개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체를 수적으로 표현하면 1이 되고 어떤 하나의 개체를 이제 뭐 도형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게 되면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원소로 구성됐다. 성질로, 진료로서 보면은 이제 원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표현들은 본질적으로 물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니까 수나 점이나 원소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대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로써 세 입장의 한계, 문제를 공유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수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세상에는 단순한 물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혼합으로 이루어진 물체도 있죠. 이 물체는 이제 혼합된 만큼의 수, 점, 원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상으로 봤을 때 한 존재에게는 하나의 영혼만 있습니다. 하나의 영혼만 있고 그래서 지금 딱 하나의 영혼만 존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존재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네, 혼합된 만큼의 수, 여러 점, 여러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혼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돼요. 존재에. 그래서 존재에 꽤 많은 영혼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 너희 말이 맞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게 하려면 우리의 상식 존재에게 하나의 영혼만 있다는 거를 부합하게 하려면은 제가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고 저들이 말하는 영혼이 점이나 수나 원소라는 점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일치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존재든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수, 하나의 원소로만 존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소는 물체라는 문제가 놓이는데요. 지금 영혼이죠. 영혼은 네, 물체라는 문제인데 영혼을 수로 표기하든 점으로 표기하든 원소로 표기하든 어떤 물체에서 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한 물체를 말하는 건데 이 물체가 영혼이라고 한다면요. 영혼은 이 어떤 물체가 영혼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수든 점이든 원소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물체를 말하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물체가 움직이려면 물체이기 때문에 또다시 영혼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영혼 안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애초에 물체가 아니었다면 물체의 운동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은 물체적 성질을 지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은 비물체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로 표기하거나 점으로 표기하거나 원소로 표기하는 건 다 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결국 영혼은 원소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물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네, 물체의 원인이 되는 비물체적인 게 아니라 물체의 원인이 되는 물체적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또다시 영혼을 또 가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운동하는 수라고 이제 또 영혼을 얘기하곤 했는데 운동하는 수라는 게 과연 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영혼을 수라고 보는 애들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수를 조금 상징적으로 파고들고 그렇게 되면은 수마다 뭐 이제 어떤 뭐 3은 뭐 조화의 수, 뭐 뭐의 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수를 좀 상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말도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수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운동하는 수라는 게 있기는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상식과도 일치는 하겠지만 피타고라스라던가 뭐 좀 고대 수학에서는 뭐 숫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한 비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이 원소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비판을 한번 하는데 영혼이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기본 입장을 보면은 영혼을 원소로 보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영혼을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유는 감각과 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물을 이해하려면 사물이 되어야 한다. 네, 유사한 것들끼리만 소통과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려면 사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영혼은 사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물을 인식하려면 사물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영혼을 사물이나 원소로 취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원소로 보는 이유는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물로 취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물은 또 어떤 특정 사물이거나 아니면 특정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소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혼도 그거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물로 아니면 원소로 보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단일 원소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 인식 가능한 유사한 것이 제한적이다. 세계 자체가 일단 단일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약간 억가를 하려고 문제를 단편화를 많이 해요. 보고 있으면 뭐 자기 주장에 대한 논리성은 뭐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타인들을 지적할 때는 좀 약간 타인의 논리를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단일 원소로만 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하자면 뭐 탈레스는 뭐 물이라던가 불이라던가 공기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세계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단일 원소이기 때문에 세상은 물이기 때문에 물만 이해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거는 물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물로써 접근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물이라고 한다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하기 위해서 세계는 단일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유효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보게 되면 세계는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과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 비물체적인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뭐 사랑이라던가 용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식하냐, 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공기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식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특정 원소로 설명하면 그 특정한 것 외에는 모두 인식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물로 설명하면서 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다. 흙도 섞였고 불도 섞였고 하겠지만 물이 근간이기 때문에 그 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비판은 조금 유효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 안에 모든 사물이 들어있다라고 해야 하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지금 문제는 이거잖아요. 영혼이 특정 원소라고 한다면, 물이라고 한다면 물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 안에 그냥 모든 사물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자, 이러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것끼리 인식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좀 무의미한 게, 영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데 이런 근거 없는 낭설을 남발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원소적인 것은 어떻게 이해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원소로 된 걸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말대로 뭐 물이 어떻게 해서 뭐 다 이해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한다 하더라도 이해 못하는 게 생긴다. 어떤 거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은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좋은 것이라는 거는 이제 좀 비물체적이죠. 왜냐하면 어떤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양, 질, 기타 특징인데, 양이라면은 뭐 많다, 적다, 크다 이런 건데, 이것도 이런 것 자체도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질이라는 거, 단단하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특징들, 하양이라던가 빨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원소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접근이 되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말대로 뭐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원소로 돼 있고, 그래서 다 모든 게 원소로 돼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얘네들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인 이 세계의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만물, 만물에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하는 만물에 공통되는 원소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 질문만 보면은 답변을 못하는 게 맞지만, 영혼이 원소라고 하고 세상이 원소로 돼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원소를 기반으로 뭣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뭣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좀 유효한 비판은 아닌데, 물론 비판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튼 적절하게 지적당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을 볼게요. 비물질적인 것을 이해하는 원소의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영혼이 이제 비물질적인 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원리라든가 어떤 개념적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이유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이 본질이라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세계는 본질과 물체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걸 인식하려면 둘 다여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내 앞에 모니터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적인 것들, 뭐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이 현상에 맞는 설명을 하려면은 이 영혼이라는 거는 지금 개념적인 것도 이해하려면 개념적인 것이 돼야 되죠. 본질적인 게 돼야 되고, 물체, 모니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체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영혼은 비물체적이면서 물체적인 것이 되는 상황이 놓이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어떤 존재가 비물체적이면서 물체적일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에 놓인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 논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몸은 물체적이고 영혼은 비물체적이다. 그것도 좀 안 되겠네요. 아니,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영혼은 비물체적이니까 비물체적인 걸 영혼이 인식하고, 몸이 물체적인 걸 인식하면 몸이 인식하면 그거를 영혼에게 준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새로운 이론을 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데 지금 둘 다를 여기다 놔버리니까 모순되는 상황에 놓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상황적으로 풀어본다면은 동시에 존재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모순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직한데, 아무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비판점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은 운동하게 만들 뿐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게, 영혼은 그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자일 뿐이지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식한다는 거는 인식 대상과 영혼이 상호작용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서로 뭔가 교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혼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과거 인식론에 대한 이제 비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인식에 한계가 있다. 동물의 몸에서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 뼈, 힘줄, 털을 왜 인식을 못하냐? 흙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 다음에 영혼을 인간을 규정하는 원리로 본다면은 영혼은 인간의 본질을 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영혼이 부여되면서 그것이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체에 영혼이 없으면은 그 인간이었던 것이 되지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인간을 규정하는 게 영혼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인간의 본질을 담고 있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영혼은 본질이고 잠깐만요. 영혼은 본질인데 그러면 영혼이 인간의 본질인데 이렇게 되면 인간의 본질 외에는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면 그 비슷한 것끼리만 인식할 수 있으니까. 네, 유사한 것끼리 인식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인식 기능을 가졌지만 유식해지지 않고 점점 무식해지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 이거죠. 아는 게 적어진다 이죠. 세상을 경험할수록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될 텐데 다양한 것들을 이해 못하고 딱 내가 아는 것만 이해하기 때문에 점점 더 무식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인식한다라는 걸 보게 되면 그 논리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무지한 신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조화로운 존재가 이제 신을 말하는데 이 신이 조화롭기 때문에 조화만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화를 인식 못하는데 근데 세상을 보게 되면 이제 불화가 조화보다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이 아는 거는 제한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는 전혀 이해 못하고 조화만 딱 조금 있는 조화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은 그만큼을 모른다 이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조화롭지 못한 필멸자들은 불화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조화보다 많은 게 불화니까 필멸자는 많은 걸 알게 되는 상황이 놓이죠. 그러면 결국에 알의 양으로 봤을 때 신은 조금 알고 있고 필멸자는 많이 알고 있는 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신은 필멸자보다 무지한 존재가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인식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소로 구성된 것은 모두 영혼을 증여하는 문제가 생긴다. 영혼이 원소라고 한다면 영혼이 원소기에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존재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왜 모든 것엔 영혼을 갖지 않느냐. 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원소로 보게 되면은 만물이 영혼을 지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데 제가 나중에 또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혼인 원소 덩어리를 유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또 영혼이냐? 영혼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유기체가 되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원소들을 유기체로 만들어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또 영혼이란 얘긴데 그럼 또 영혼을 가져오잖아요. 아까쯤에 물체가 영혼이라 그랬고 그 물체가 또 움직이려면 영혼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영혼 안에 영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놓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소 덩어리가 원소끼리 다 모여있다고 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게 안 되니까 그것들을 또 유기적으로 만들어주는 영혼이 필요하게 되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영혼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죠. 그래서 원소들은 진료적이고 원소가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영혼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주는 영혼이 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 안에 영혼이 있는 건 납득이 불가능하다. 지금 보게 되면 원소가 영혼이라는 게 원소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또 다른 영혼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원소에 대한 영혼, 원소 덩어리에 대한 영혼을 만들어놔야 되다 보니까 영혼 안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혼을 지배하는 영혼이 또 있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성을 지배하는 지성이 존재에게 또 있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관여하고 간섭하는 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나 자신에게 어떤 지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딱 하나 있다고 느껴지지 두 개 있다고 느껴지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제 궤변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관조하는 나 있지 않냐, 메타인지 있지 않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인지는 과거의 나의 생각을 다시금 고찰하기 때문에 두 개의 지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죠.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성 안에 또 지성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존재 안에서는 지성이 제일 손이고 주도적인 것인데 왜 거기다 또 지성을 또 넣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기존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총괄적으로 앞에서는 이제 단순한 그 원론적인 얘기들을 했다면은 이 원론들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나온 이론들 입장들이 있어요. 그 입장들을 비판하는 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영혼은 감각하면서 운동할 수 있나? 네, 어떤 입장은 영혼이 인식하고 감각하고 하기에 이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영혼이 운동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감각하면서 운동하는 게 영혼이라고 본 거예요. 운동을 일으키는 게. 근데 문제는 감각하는 것들 모두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감각하는 것 모두가 운동을 안 한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식물을 생각했어요. 식물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식물은 감각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장소 이동을 못하는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어떤 동물은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채로 살아간다. 영혼이 일으키는 운동이 장소상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도 운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각할 수 있어도 운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생각한 게 이제 바다 생물을 생각했습니다. 바다 생물 뭐 따개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 따개비나 이런 거를 생물로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특정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어떤 대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봄직하죠. 우리도. 그 다음 보면 영혼은 인지 능력을 말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영혼을 원소로 접근하면서 영혼의 지성과 인지 활동을 설명하는 경우도 적절하지 못하다. 예, 원소로 접근하면서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동식물의 경우 영혼을 지녔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춘 생물은 거의 없다. 예, 그래서 이 지성과 인지 활동을 인간에 한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영혼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영혼은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영혼을 지닌 모든 것의 경우를 설명하지 않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영혼을 원소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 원소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앞서 얘기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원소로 접근하면서 지성과 인지활동을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은 호흡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영혼이 이제 호흡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영혼을 지닌 식물들도 영혼을 지녔는데 호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호흡하지 않는 동물이 있다면은 그 동물에게도 불가능하다. 근데 호흡하지 않는 동물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피부로 호흡하는 그런 달팽이나 이런 걸까요?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저는 호흡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을 조금 얘기해 본다면 호흡은 이제 영혼이 있다는 거를 가정케 하는 하나의 예시 사례예요. 그래서 영혼의 본질로서 접근하는 건 아닌데 일단 여기서 이제 영혼이 호흡하는 중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호흡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하고 다르긴 하네요. 아무튼 호흡은 영혼을 입증하는 사례 중에 하나다. 이런 점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인식하려면 꼭 유사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고든 것이 있으면 어떤 고든 막대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이거죠. 딱 대보고 이거는 고든 게 아니네. 안 고든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굳은 것으로 통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사해야만 어떤 거를 유사하게 알고 있어야만 아는 게 아니라 고든 것만 있어도 굽은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든 것은 고든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굽은 것도 알 수 있게 해주니까 하나를 통해서 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유사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안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굽은 것이 있다고 해서 고든 것과 굽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면 굽은 것은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고든 것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든 것의 종류가 다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분 막대기가 하나 있다 해서 이거랑 똑같은 것만 굽은 거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소는 영혼인 게 맞나? 네, 원소가 영혼을 지닌다는 건 동물이라는 걸 의미한다. 원소라는 게. 근데 원소 그 자체는 왜 동물처럼 번식 못하냐? 원소들로 구성된 동식물만 왜 번식을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영혼을 지닌 건 동물인데 왜 원소는 동물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원소를 동물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 원소가 영혼을 지닌다는데 우리가 동물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이상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제가 괄호친 거 읽어보면, 원소 안의 영혼은 원소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영혼을 말한다. 따라서 원소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이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소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 성질을, 원소의 기본 성질이 이 원소의 영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로서 보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원소하고, 아니 원소의 영혼하고 동물의 영혼이 같은 성질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번식하는 영혼은 이 동물에게 있는 거고 번식 안 하는 영혼은 원소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영혼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근데 이게 영혼을 어떤 존재처럼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약간 대명사죠.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영혼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좀 약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냥 영혼이라는 개념의 그 발생한 포인트, 이걸 본다면은 문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잡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좀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원소 안에 영혼이 있는 게 가능하냐, 이 처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소 안에 이제 원소가 불이라고 한다면 불 안에는 불만 있죠. 왜냐면 그게 불이라는 이유는 불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불이란 거고, 물이라는 이유는 물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물이란 거죠. 그래서 불 안에는 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물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논리대로면 동물 안에는 동물만 있을 수 있죠. 그 해당 동물만. 그러니까 동물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는 동물과 영혼이 같다는 얘기가 돼요. 동종이라는 얘기가 돼요. 참 희한한 논리죠. 그래서 동물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는 동물과 영혼이, 해당 영혼과 동물이 같다는 얘기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좀 그 영혼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잘못된 거죠.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동물 안에 동물만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은 불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물은 동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물체 자체, 대상 자체가 그런 대상이에요. 동물은 여러 복합체인데 왜 동물 안에는 동물적인 걸로만, 그 동물을 구성하는 걸로만 돼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죠. 뭐 호랑이라고 하면 호랑이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내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내장은 그 호랑이 안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비판이긴 하죠. 아무튼 원소 안에 영혼과 원소가 서로 같은 게 아니라면 영혼은 원소 안에 자리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불 안에 불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불이랑 불의 영혼이 서로 원소가 아니라면 이제 영혼은 원소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불 안엔 불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불의 영혼은 불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라고 이제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영혼은 자신과 같은 것 안에 있어야 한다, 아니면 영혼은 만물 안에 내재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뭐 호랑이 안에는 호랑이만 있고 영혼이 있을 수 없어요. 호랑이 영혼은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논리가 애초에 불 안에는 불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였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말이 안 되긴 하죠. 원소와 영혼을 동일하게 본다. 예. 근데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오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뭐 불이 영혼이다, 불이 생물 안에 있으면서 뭔가를 운동하게 하고 한다, 이거는 불이 영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불이 영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가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제 기존 입장을 얘기한 다음에 영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혼에는 분명 인식, 감각, 판단, 욕망, 운동, 성장에 대한 기능이 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인식에 관여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고 뭐 영혼이 움직여진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영혼의 인식 능력이 없다는 얘기나 움직임과 관련된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설명 풀어내는 이 기능을 풀어내는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는 영혼에는 분명 인식, 감각, 판단, 욕망, 운동, 성장의 능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영혼 전체가 이걸 다 하는 건지, 하나의 영혼이 이걸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영혼도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특정 부분들이 이 능력을 담당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산다는 거, 뭐 살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영혼 전체의 기능일까 아닐까, 이런 거를 의문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분들로 구성된 영혼은 어떻게 하나의 것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앞서서 언급된 이런 기능들이 영혼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다 하나의 개체로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혼들은 하나로 규합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나눠져 있는 영혼을 결속시키는 게 과연 뭐냐 했을 때, 일단 몸은 아니네. 왜냐면 몸을 결속시키는 게 영혼인데 결속당하는 것이 결속시키는 거를 결속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몸은 안 된다. 그러면은 영혼을 결속시킬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영혼은 어떻게 결속되어져 있냐? 영혼을 결속시킨 건 영혼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결속시키는 이 영혼은 하나냐 여럿이냐, 예, 이런 얘기로 나아가는데,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걸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혼이라는 표현은 범주적 표현이지 실제 어떤 개체적 표현은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어떤 개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능력들을 취합해서 그거를 영혼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하나로 결석이 됐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하나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존재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뭔가이고, 그게 존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그냥 단순한 기능이에요. 일단 확인되는 건 지금 이 보게 되면은 그 인식하는 능력, 감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욕망하는 능력, 운동하는 능력, 성장하는 능력을 취합해서 영혼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이 취합이 영혼이다 라고만 해도 되는 문제예요. 뭐 호랑이는 어떻게 하나의 그 개체가 됐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논리적인 문제인데 조금 잘못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그렇고, 영혼은 몸을 어떻게 결속시키냐, 영혼의 부분들도 몸의 특정 부분들을 결속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예. 뭐 팔을 움직인다던가 다리를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들 어떻게 영혼이 그걸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혼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영혼이 분리되어도 온전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했는데, 어떤 존재의 영혼을 분리시켰는데 이 분리된 영혼이 원래 하나의 전체면은 반반으로 갈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양분을 했다면은. 그러면 반반이기 때문에 온전한 영혼이 아닌데, 이거 갈라봤더니 그 두 개의 개체에서 온전한 영혼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나무 심거나 식물을 옮겨 심거나 식물 일부 뿌리를 잘라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봤을 때 얘네들 잘랐는데 똑같이 하나였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개체였던 것처럼 살아가는데, 뭐 달팽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누면, 어떤 개체를 나누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몸통이 생기고 꼬리가 생기고 막 이런 게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동물들.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여기는 제가 믿지 않지 않네요. 읽어보면, 그런데 분리되어 독립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분리해도 운동하지 못한다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분리됐을 때 온전한 기능이나 부분들을 다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니지 못해서 안 되는 게 맞지. 사실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는데 되는 게 신기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리되어도 동일한 영혼을 지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물의 생장 원리도 영혼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장이라는 거, 크고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은 동식물이 모두 공유한다 이거예요. 근데 동식물이 왜 차이가 생기냐, 이 감각 원리에서부터 이제 동식물이 분리가 됐다 이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생장 원리가 같고, 이 동식물이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의 원리도 생장의 원리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식물도 영혼을 지녔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1권 5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남의 얘기 비판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그 비판이 다 유효한지 어쩐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꺼내도 될 듯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꺼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남의 얘기들 한번 비판을 이렇게 하고요. 2권부터는 아마 이제 자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2권을 본 지가 좀 돼서, 아무튼 2권은 자기 얘기, 자기가 생각하는 영혼에 대한 탐구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영혼에 관하여 2권 1장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